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요? 철없이 뛰어놀다 흙으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덤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풀이 푹신하게 느껴져 그 위에서 방방 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귀신과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방망이를 든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 둘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가위 눌림이자 처음으로 귀신과 도깨비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과 도깨비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덤 위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싹한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넌 누구니?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과제를 하느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깨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여동생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몇 살이야? 그 순간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너의 그래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의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새빨갛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생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을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동생은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는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날 밤 그 존재는 정말 제 동생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날 밤이 문득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아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눈앞에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외쳤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지하철역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새로 지어진 신도시라 지하철역도 새 건이었고 아직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깜빡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지하철역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승강장에 도착하니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퍽, 퍽. 저 멀리 끝에서부터 형광등이 하나씩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밀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저는 머릿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형광등이 다시 퍽, 퍽, 퍽 소리를 내며 차례대로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지하철이 도착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주저앉았고 출발하는 열차 창문 너머로 승강장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의류의 대가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겹쳤습니다. 최근에는 개울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원혼이 붙어 있다. 그리고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문득 얼마 전 중고로 구매했던 옷 한 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을 산 이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옷을 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왜 젖은 옷을 가지고 왔어? 알고 보니 그 옷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옷을 태우고 큰 굿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즉 빈티지 소품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래되고 독특한 빈티지 소품들을 집에 들였는데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지인이 찾아와 그 물건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말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신기가 있는 한 친구가 그 인형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인형을 좋아해서 그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비 인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본 또 다른 무서운 도시 괴담입니다. 할머니의 부적, 지금처럼 무더웠던 4년 전 여름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네과 함께 함덕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마른 안주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시선을 뚝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은 검은 바다였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검은 머리의 한 여자가 물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왠지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제가 술에 취해 겁을 주려는 것이라며 타박했습니다.
정말 내가 술에 취했나 생각하며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갑자기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과열됐나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홀린 듯 물 위에 서 있었고, 아까 봤던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의 뺨을 세게 때리며 겨우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의 휴대폰은 물에 젖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지갑을 열자 할머니께서 주셨던 작은 종이 부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아까 느꼈던 뜨거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허벅지를 확인하니 정확히 그 크기만큼 멍이 들어있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물 밑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살린 것은 할머니의 부적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 복무 시절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겪었던 기이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휴가 때도 마음이 맞는 선임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한 선임이 휴가를 마쳐 함께 나왔습니다. 그 선임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임은 제게 같이 점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은 그럼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혼자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선임은 다시 내려와 저에게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용한 곤이라며 저도 꼭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난다며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해병이 선임 말 안 듣냐? 는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금색 불상들이 즐비한 긴 원룸 형태의 점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라고 내 놈이 발을 들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쳤고 화가 나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선임은 원래 가려던 곳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점집에서도 문을 열고 몸을 들이미는 순간 무당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상한 저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지만 선임은 끈질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의 반응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또다시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선임은 잘하는 분이니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너한테 진짜 생신이 붙어있대. 예수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무당들이 너를 보면 신이 노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래. 너 같은 애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여름밤의 서늘한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요? 철없이 뛰어놀다 흙으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덤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풀이 푹신하게 느껴져 그 위에서 방방 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귀신과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방망이를 든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 둘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가위 눌림이자 처음으로 귀신과 도깨비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과 도깨비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덤 위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싹한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넌 누구니?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과제를 하느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깨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여동생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몇 살이야? 그 순간 목덜미에 털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너의 그래.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의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새빨갛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생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을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동생은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는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날 밤 그 존재는 정말 제 동생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날 밤이 문득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아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눈앞에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외쳤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지하철역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새로 지어진 신도시라 지하철역도 새 건이었고 아직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지하철역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승강장에 도착하니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저 멀리 끝에서부터 형광등이 하나씩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밀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저는 머릿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형광등이 다시 퍽 소리를 내며 차례대로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지하철이 도착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의 올라자리에 주저앉았고 출발하는 열차 창문 너머로 승강장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의류의 대가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겹쳤습니다. 최근에는 개울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원혼이 붙어 있다. 그리고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문득 얼마 전 중고로 구매했던 옷 한 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을 산 이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옷을 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왜 젖은 옷을 가지고 왔어? 알고 보니 그 옷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옷을 태우고 큰 굿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즉 빈티지 소품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래되고 독특한 빈티지 소품들을 집에 들였는데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지인이 찾아와 그 물건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말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신기가 있는 한 친구가 그 인형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인형을 좋아해서 그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비 인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본 또 다른 무서운 도시 괴담입니다. 할머니의 부적, 지금처럼 무더웠던 4년 전 여름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네과 함께 함덕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마른 안주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시선을 뚝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은 검은 바다였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검은 머리의 한 여자가 물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왠지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제가 술에 취해 겁을 주려는 것이라며 타박했습니다. 정말 내가 술에 취했나 생각하며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갑자기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과열됐나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홀린 듯 물 위에 서 있었고 아까 봤던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의 뺨을 세게 때리며 겨우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의 휴대폰은 물에 젖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지갑을 열자 할머니께서 주셨던 작은 종이 부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아까 느꼈던 뜨거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허벅지를 확인하니 정확히 그 크기만큼 멍이 들어있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물 밑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살린 것은 할머니의 부적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 복무 시절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겪었던 기이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휴가 때도 마음이 맞는 선임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한 선임이 휴가를 마쳐 함께 나왔습니다. 그 선임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임은 제게 같이 점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은 그럼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혼자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선임은 다시 내려와 저에게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용한곤이라며 저도 꼭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난다며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해병이 선임 말 안 듣냐? 는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금색 불상들이 즐비한 긴 원룸 형태의 점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라고 내 놈이 발을 들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쳤고 화가 나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선임은 원래 가려던 곳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점집에서도 문을 열고 몸을 들이미는 순간 무당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상한 저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지만 선임은 끈질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의 반응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또다시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선임은 잘하는 분이니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너한테 진짜 생신이 붙어있대. 예수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무당들이 너를 보면 신이 노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래. 너 같은 애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여름밤의 서늘한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요? 철없이 뛰어놀다 흙으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덤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풀이 푹신하게 느껴져 그 위에서 방방 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귀신과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방망이를 든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 둘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가위 눌림이자 처음으로 귀신과 도깨비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과 도깨비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덤 위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싹한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넌 누구니?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과제를 하느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깨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여동생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몇 살이야? 그 순간 목덜미에 털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너의 그래.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의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새빨갛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생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을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동생은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는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날 밤 그 존재는 정말 제 동생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날 밤이 문득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아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눈앞에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외쳤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지하철역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새로 지어진 신도시라 지하철역도 새 건이었고 아직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지하철역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승강장에 도착하니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저 멀리 끝에서부터 형광등이 하나씩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밀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저는 머릿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형광등이 다시 퍽 소리를 내며 차례대로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지하철이 도착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주저앉았고 출발하는 열차 창문 너머로 승강장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의류의 대가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겹쳤습니다. 최근에는 개울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원혼이 붙어 있다. 그리고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문득 얼마 전 중고로 구매했던 옷 한 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을 산 이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옷을 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왜 젖은 옷을 가지고 왔어? 알고 보니 그 옷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옷을 태우고 큰 굿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즉 빈티지 소품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래되고 독특한 빈티지 소품들을 집에 들였는데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지인이 찾아와 그 물건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말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신기가 있는 한 친구가 그 인형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인형을 좋아해서 그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비 인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본 또 다른 무서운 도시 괴담입니다. 할머니의 부적, 지금처럼 무더웠던 4년 전 여름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네과 함께 함덕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마른 안주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시선을 뚝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은 검은 바다였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검은 머리의 한 여자가 물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왠지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제가 술에 취해 겁을 주려는 것이라며 타박했습니다. 정말 내가 술에 취했나 생각하며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갑자기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과열됐나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홀린 듯 물 위에 서 있었고 아까 봤던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의 뺨을 세게 때리며 겨우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의 휴대폰은 물에 젖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지갑을 열자 할머니께서 주셨던 작은 종이 부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아까 느꼈던 뜨거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허벅지를 확인하니 정확히 그 크기만큼 멍이 들어있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물 밑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살린 것은 할머니의 부적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 복무 시절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겪었던 기이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휴가 때도 마음이 맞는 선임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한 선임이 휴가를 마쳐 함께 나왔습니다. 그 선임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임은 제게 같이 점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은 그럼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혼자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선임은 다시 내려와 저에게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용한 곳이라며 저도 꼭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난다며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해병이 선임 말 안 듣냐? 는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금색 불상들이 즐비한 긴 원룸 형태의 점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라고 내 놈이 발을 들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쳤고 화가 나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선임은 원래 가려던 곳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점집에서도 문을 열고 몸을 들이미는 순간 무당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상한 저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지만 선임은 끈질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의 반응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또다시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선임은 잘하는 분이니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너한테 진짜 생신이 붙어있대. 예수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무당들이 너를 보면 신이 노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래. 너 같은 애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여름밤의 서늘한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6살쯤 되었을까요? 철없이 뛰어놀다 흙으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덤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풀이 푹신하게 느껴져 그 위에서 방방 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귀신과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방망이를 든 바로 그 도깨비였습니다. 그 둘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가위 눌림이자 처음으로 귀신과 도깨비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마도 그 귀신과 도깨비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덤 위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싹한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넌 누구니?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과제를 하느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깨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여동생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몇 살이야? 그 순간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너의 그래. 하고 소리쳤지만 동생의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에 젖은 것처럼 새빨갛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동생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을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동생은 그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는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날 밤 그 존재는 정말 제 동생이 아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 되면 그날 밤이 문득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아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눈앞에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외쳤을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지하철역,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새로 지어진 신도시라 지하철역도 새 건이었고 아직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막차를 놓칠까 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지하철역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승강장에 도착하니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저 멀리 끝에서부터 형광등이 하나씩 마치 퓨즈가 나간 것처럼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밀려오는 어둠 저편에서 어떤 형체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저는 머릿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형광등이 다시 퍽 소리를 내며 차례대로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지하철이 도착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주저앉았고 출발하는 열차 창문 너머로 승강장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의류의 대가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겹쳤습니다. 최근에는 개울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려는 원혼이 붙어 있다. 그리고는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문득 얼마 전 중고로 구매했던 옷 한 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을 산 이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옷을 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왜 젖은 옷을 가지고 왔어? 알고 보니 그 옷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옷을 태우고 큰 굿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 즉 빈티지 소품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래되고 독특한 빈티지 소품들을 집에 들였는데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지인이 찾아와 그 물건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말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신기가 있는 한 친구가 그 인형들을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인형을 좋아해서 그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바비 인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본 또 다른 무서운 도시 괴담입니다. 할머니의 부적, 지금처럼 무더웠던 4년 전 여름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네과 함께 함덕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마른 안주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시선을 뚝 떨어뜨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은 검은 바다였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검은 머리의 한 여자가 물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왠지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친구들은 제가 술에 취해 겁을 주려는 것이라며 타박했습니다. 정말 내가 술에 취했나 생각하며 긴장을 풀려던 순간 갑자기 허벅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과열됐나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어느새 저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홀린 듯 물 위에 서 있었고 아까 봤던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의 뺨을 세게 때리며 겨우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우리 모두의 휴대폰은 물에 젖어 고장 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지갑을 열자 할머니께서 주셨던 작은 종이 부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아까 느꼈던 뜨거움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허벅지를 확인하니 정확히 그 크기만큼 멍이 들어있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물 밑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살린 것은 할머니의 부적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군 복무 시절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겪었던 기이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휴가 때도 마음이 맞는 선임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한 선임이 휴가를 마쳐 함께 나왔습니다. 그 선임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선임은 제게 같이 점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은 그럼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혼자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선임은 다시 내려와 저에게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용한 곤이라며 저도 꼭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난다며 필사적으로 거절했지만 해병이 선임 말 안 듣냐? 는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금색 불상들이 즐비한 긴 원룸 형태의 점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라고 내 놈이 발을 들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소름이 끼쳤고 화가 나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선임은 원래 가려던 곳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점집에서도 문을 열고 몸을 들이미는 순간 무당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상한 저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지만 선임은 끈질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의 반응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당은 또다시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선임은 잘하는 분이니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며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야, 너한테 진짜 생신이 붙어있대. 예수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무당들이 너를 보면 신이 노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래. 너 같은 애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